목회자이시면서 소설가이신 주원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게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강남에 클럽 유명한 그 클럽에 잠입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잠입이요? 얘기. 네.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형사 아닌가요, 형사? 목사가 강남 클럽에 잠입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네. 약간 이제 스토리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출 청소년 친구들을 글쓰기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최소한의 탈선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입니다. 3년 전에. 근데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를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강남에서, 그것도 클럽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클럽이라는 곳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곳이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점차 알게 되는 것이 미성년 성매매라든지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윤락행위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또 온상으로 활용되는 것이 클럽이라는 사실을 또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은 뭐 잠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은 없었지만 그 친구들이 거기 강남의 클럽에 있다는 걸 알고 사실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접근해서는 클럽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연락을 닿을 일도 없어서 클럽에서 이제 운영하는 운전기사 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설비기사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쪽 언저리를 계속 맴돌다가 그 친구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소설을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미성년 성매매, 특히 이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그 실상,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실상을 르포르타주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고발의 책을 좀 쓰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원고를 썼었는데 출판사라든지 언론사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거짓말 같다 이렇게 해서 출판을 다 반려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방법이 제가 또 소설가다 보니까 윤색이라고 하죠. 윤색을 해서 펼쳐내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내신 책이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소설책을 내게 되셨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소설가가 되시고 또 영화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왠지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문학 소년이었을 것 같다. 왠지 좀 책도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이 어떠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기대하셨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중고등학교 때는 책을 거의 한 줄도 못 읽었습니다. 좀 변명 같지만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이제 우범 지역에 있는 불우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 아픈 상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피해, 요즘 왕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왕따의 어떤 아픔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좀 심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더 힘세고 강한 친구들, 그 불우한 친구들, 약간 불량한 친구들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제가 가해 청소년이 되는 그 어머니라든지 가족들이 그 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굉장히 화도 내시고 혼도 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있으신 건지 한 번도 저를 뭔가 혼내시거나 이렇게 훈계하시거나 체벌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시기로는 아예 속이 새까맣게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적으로는 또 정말 훈계하고 싶었던 마음이 막 목 울 때까지 차올랐는데 신앙의 힘으로 참으셨다고. 신앙이 또 있으셨고. 감사합니다. 그 마침표를 찍게 된 것도 그 가해 청소년 친구들로 인해서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보육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양육받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라면도 끓여주고 여러 가지로 케어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도 이제 범죄나 폭력 이런 것들이 많아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일제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이제 우범 청소년들을 초탕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도 사실은 공원이나 그런 곳에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었는데 제 불량한 친구들, 일진의 친구들이 저와 포함해서 모두 잡혀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친구들을 다 각자 형사분께서 이렇게 진술을 받았는데 제 친구들, 같이 어울렸던 그 일진의 친구들이 제가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모두 이제 소년 교정시설에 가게 됐고요. 저 혼자만 사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의 시간이 그랬겠네요.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네. 네. 그런데 그 계기를 또 저한테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또 그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교정시설을 6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묵묵히 찾아와줘서 네. 어머니 대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라면을 끓여줬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드는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지낼 순 없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의리, 정의감 이런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피해 청소년이었던 만큼 내가 또 가해 청소년이었던 이런 죄값은 내가 씻어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한 자도 안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법도 몰랐고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시립도서관에 간 한 달 동안은 책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한가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맞은편에 사서 선생님이 앉아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앉아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 2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사서 선생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이렇게 펼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재미는 없는데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서부터 이 서가의 제일 왼쪽에 높은 열에 꽂혀 있는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순서대로 뭐 아무 이유 없이 그 순서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이제 졸업하게쯤 되게 될 때 그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은 전부 읽었던 거예요. 와, 제가 그것도 보통이 기억하기로는 한 아닌데요. 4만 권 정도가 넘었던 걸로 이야, 기억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데 뭐 별의별 책이 다 많았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그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부도 있었고요. 전화번호부를 계속 읽었는데 너무 신기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재밌죠. 부분도 예,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화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려운 철학책도 있었고 동물 보감 같은 책도 있었고 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읽지 못했던 세계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세계가 제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사실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2009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이제 장편 소설로 다시 공모를 넣어서 이제 문학상에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문학 모임을 하는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내는 그림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이제 친구였는데 아내는 저는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내와 가치관이 좀 다른 건 아내는 순수하게 글을 사랑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좀 불우한 이웃이나 아이들이나 그런 자원봉사를 즐겨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초심을 잃고 일단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일단은 뭔가를 얻은 지위에 오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을 돕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신혼 기간에 저는 내내 좀 그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내는 좀 그렇게 이제 좀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림을 가르치는 일, 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찾아다니고 네. 교도소 봉사를 자주 갔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신혼을 더 집중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설계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마음은 좋았지만 사이는 좋았지만 보이지 않는 제 마음속에 그 어떤 거리감이 생겼던 것 좀 같아요. 섭섭하죠. 그렇죠. 배우자에게 네. 그럴 때는.
그렇던데 이제 신혼이 1년째 되던 해였는데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네. 그때에도 아내는 또 봉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만이 폭발을 했고 그러면 맘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다른 모임에 갔었고 아내는 봉사 모임에 갔었는데 그날 이제 밤 12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아내의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병원 직원이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내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응급실에서 봤는데 아내가 이제 그 뇌사라고 코마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5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1월 1일 날 예,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상실감이 정말 컸었는데 근데 그 상실감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순수함,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을 깨우치게 해준 게 바로 아내의 이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사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뭔가 좀 트라우마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자책감이 생긴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도 그랬고 저를 만나서 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던 그 청소년의 사연도 그랬고 왜 이럴까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런 자괴감으로 사로잡혔었는데 40일째 된 날이었는데 아내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더라고요. 네. 그게 누구였냐 봤더니 아내가 봉사하던 그 이제 소년원 교정시설의 친구가 왜 선생님 안 오시냐고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제 아내의 일을 몰랐던 거죠.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사실 제가 평생에 울만한 울음을 다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내가 잃고 있었던 것. 지금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싶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찾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원래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목적이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던 본래성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다녔던 봉사를 이어받아서 저도 다니기 시작하고 그 범위를 좀 확장하면서 제가 불우한 청소년, 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